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윤상입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EBS 연계교재 특강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9월 모평 이후에 제가 이거 바로 찍고 있거든요. 왜 9월 모평으로 조금 이후로 났냐면 이제 6월 9월 보셨던 것을 다 분석해 보면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OT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연계교재에 있는 사료 등을 직접적으로 가져다가 써서 모평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능에서도 그럴 걸로 당연히 예상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뭐 기출문제의 반복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 정리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연계교재에 있는 사료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일단 이번 1, 2, 3강은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 플러스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일단은 1, 2, 3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4강, 5강에서 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도 특강이라든가 그 이후에 각국사 특집, 그 다음에 6월, 9월 모평에서 눈여겨봐야 될 문제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특강 교재 펴시고 자료 플러스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 파트가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언제나 1번 문제는 우리 9월 모평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집트 문명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도에서 나올 거였고요.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뭐 한국사도 배우니까요. 농경이 시작되었었다.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이러한 유적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혹시라도 만약에 그동안에 나왔던 관례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구석기 때 필렌드로프의 비너스라든가 알타미라 석굴벽화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랑 신석기 이 정도는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의 봉건제입니다. 언제나 요것은 나올만 하죠. 하상주 이렇게 이제 중국의 왕조가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주 나라는요 11세기경에 만들어지게 되었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그 요리 중에서 여러분 대학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될 요리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철갑상어 요리. 프랑스에서 하는 철갑상어 요리가 맛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봉주르 인사한다고 했었죠. 봉주르. 그래서 봉주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봉건제는요 동양에서는 주나라 때 시작되었습니다. 주나라는 11세기경이었고요. 자, 옛날 무왕은 상나라를 정벌하였다. 아들 성왕은 주왕실을 안정시키고 덕이 높은 자를 뽑아 지방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그 가운데 주공은 왕실을 도와 천하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주공의 아들인 백금을 노나라의 무엇으로 삼았답니까? 제후로 삼았답니다. 자, 이 봉건제라는 게 뭐죠? 왕이 있으면 나머지 지역을 제후에게 띄워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동양에서 나타나는 봉건제는 혈연을 바탕으로, 종법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혈연제, 봉건제인데 비해서 서양에서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왕은 왕족과 공신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봉토를 나눠주고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인사법 뭐죠? 봉주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갑상어 요리.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갑골문자는 주나라 전에 있었던 상나라였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자료 플러스입니다. 지구라트와 길가메시 서사시. 이 지구라트는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이 보기로 선지로 등장했었죠. 지구라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생명만은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죠.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구라트와 길가메시 서사시, 요건 다 어디랑 관련됩니까? 소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 말고도 또 나올 만한 거 뭐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진법 있었다라는 거,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이 잦았었고요. 왕교
교체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세적인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었다 정도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메르인들의 쐐기 문자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구라트라는 일종의 신전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자, 중국의 역사 어떻게 되죠? 하, 상, 주 왔다가 이게 8세기경부터 어떻게 됩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8세기경입니다. 춘추시대 이해. 자, 춘추시대라는 것은 제후들이 주 왕실과 혈연적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약화되면서 자주 난을 일으키고 천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그러면 천자가 힘이 좀 빠진 것이겠죠? 그래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이제는 내가 짱이야 라고 하면서 막 나타나 있는 이런 혼란의 상태. 이에 제황공이 오와 월의 땅을 분할하였다. 초를 정벌하여 주 왕실의 생사를 바치게 하였고요. 자, 천자가 황공에게 제사 음식을 내리니 형주 지역의 제후들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이제는 봉건제도, 주나라의 힘이 빠지게 되면서 봉건제도가 좀 와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춘추시대, 제, 진, 초, 오, 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춘추전국시대 몇 세기부터 시작되었다? 8세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제, 진, 초, 오, 월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 오패. 그 다음에 5세기, 기원전 5세기경부터, 요 8세기라는 게 다 BC입니다. 기원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국시대가 시작되죠.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칠웅이라고 하니까 같이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춘추 전국시대를 기원전 221년에 누가 통일을 하고요? 예, 진시황제가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나라로 받게 됩니까? 한이라는 나라로 받게 되고, 한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니 해도 한무제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한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뭐 있겠습니까? 일단 흉노를 정벌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선 동쪽에 있는 고조선을 정복하고 사군을 설치했고요. 남쪽으로는 남호를 정복하고 구군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교역로를 열게 되었죠. 그때 보냈던 인물이 누굽니까? 장건. 장건은 월지와의 연맹을 위해서 동맹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보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뚫리게 된다? 실크로드가 뚫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혼란의 전쟁을 많이 하는 혼란의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무제의 경제정책이 시험 문제 나오죠. 2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단은 소금과 철의 전매제,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균수법과 편중법의 물가 안정책이 있었다라는 거. 돈과 곡식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의 의견을 황제에게 올렸다. 백성을 모집하여 비용은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로 철을 주조하게 하며 소금을 굽는 사람에게도 관청에서 수단과 도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금과 철을 이제는 어디에서?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그러한 내용 사마천의 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됐던 배경은 뭐라고요? 그렇죠.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와 균수 평준법이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19페이지죠. 예,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상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레니즘.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헬레니즘은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었었고요. 자, 이러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까? 인도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이 간다라 불상이죠. 자, 이 간다라 불상이 나타났던 것, 특히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했던 건 누구? 자, 인도 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쿠, 굽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났던 거 마쿠, 쿠샨 왕조 때
뭐가 시작됐습니까?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간다라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간다라 양식은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인도 서북부에서 발달했습니다. 이 양식으로 제작된 불상에는 곱슬머리, 오뚝한 코, 굵은 옷주름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꼭 알 수 있습니다. 자, 불상 나왔습니다. 어디요? 쿠시안 왕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9월 모평에도 어디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진짜 알 거야. 아,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계가 되는 게 못 느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를 면밀히 여러분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9월 모평 보고 다시 한번 이 연계 교재 뒤져봤거든요. 상당 부분이 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내지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면밀히 봐주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가 다리우스 이제 1세 때였고요. 또 하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면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죠. 자, 조로아스터교는요, 아우라 마즈다. 최고의 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는 제국을 나에게 해주셨다. 아우라 마즈다의 높은 신 뜻에 따라 나는 나에게 속한 이 나라들, 즉 페르시아, 엘람,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라비아, 인더스 강가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다. 왕이 말하노라. 나에게 속한 이 나라들은 아우라 마즈다의 높은 뜻에 따라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의 빛과 선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어둠의 신인 아리만이 싸우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때 나타났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최후심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구세주의 출현. 요거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을 교리인데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여기 이 조로아스터교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 하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제 노래 뭐가 있습니까? 솔페클페, 솔페클페, 수페클페. 여러 학생들이 이번 9월 모평을 보고 수강 후기를 남겨줬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5번 문제를 푸는데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가 서라운드에 들리더래. 솔페클페, 솔페클페. 그냥 문제가 틀려. 그냥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풀려. 그래서 뭐가 있었죠? 솔페, 클페, 클레이스 테네스는 민주정치가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5도가 부족해 이거 있었는데 페리클레스 때는 완전 다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모두 추수해. 요거 알았더니 문제가 그냥 풀리던데요. 그렇다니까요. 수능 때로 그럴 거예요. 그거 꼭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그리스 파트 문제가 나온다라면 인물로 물어볼 수 있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습니다. 전쟁.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랑 붙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걸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용어가 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기록된 책은 헤로도토스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 있었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내전. 이것이 기록된 것은 역시 책 이름은 역사인데 누구? 투키디데스. 그래서 그 인물만 보더라도 이 전쟁을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나올 수 있을, 요건 이제 큰 전쟁인 거고, 이 안에 있는 전투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마라톤 전투라든가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그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나와 있죠. 살라미스에 있던 그리스 군대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었던 일이 전해지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지휘관의 일부는 토의 중인 안건이 결정되기도 전에 급히 배로 달려가 돛을 올리고 탈주하려고 하였다. 자, 그러나 남은 지휘관들은 좁은 해협의 전면에서 적을 맞아 해전을 벌이자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들은 해가 지자 회의를 끝내고 흩어져 각자 자기 배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헤로도토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인물 아닙니까? 자, 그가 기록했었던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무슨 전투?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자, 로마는 라티푼디움입니다. 자,
자, 이 라티푼디움이 나오게 되었었던 배경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로마랑 그리스랑 둘 다 기원전 8세기경쯤에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둘 다 공통적으로 평민권이 성장하게 되면서 정치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로마 같은 경우는 뭐 호민관 제도도 만들어지고요. 평민회도 만들어지고요. 450년에는 12표법, 12동판법이란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어지면서 뭐 호르텐시우스법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지중해를 놓고 한판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르타고와 지중해를 놓고 한판 붙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 카르타고 전쟁. 과거에는 그걸 이제 뭐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렸었는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로마는 많은 지역의 속주로부터 노예가 공급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노예를 통한 대농장 형태가 나오게 되니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라티푼디움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된다? 로마의 바로 그 세포 조직과도 같았었던 누가? 평민들이 이제는 몰락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부자들은 가짜로 꾸며낸 서로를 이용하여 공유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더니 결국에는 대부분의 땅을 공공연히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하였답니다. 자, 땅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은 군 복무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나라 전체의 자유민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온 나라가 외국 노예들의 수용소로 가득 찼답니다. 자, 부자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을 쫓아내고 외국 노예들을 시켜 경작을 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라티푼디움. 자, 이러한 라티푼디움, 자영농의 몰락, 이러한 것에 비판을 가하면서 자영농 육성을 주장했었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 뭐라고 합니까?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다라는 것까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하면 바로 그 실질적인 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마라는 그 넓은 제국이 다 길 만드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공중 목욕탕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대요. 물을 이제 끌어서 로마로 가져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 수도교입니다. 수도교는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이 지나가는. 자, 로마는 제국 각지의 도시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수도교를 건설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펌프 있습니까? 펌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흐르게 했을까요? 아주 미세하게 경사를 만들었대요. 이게 수십 킬로 동안 이 경사가 유지돼서 물이 흘러 들어왔답니다. 당시의 기술력이 정말로 대단했었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뭐 로마의 건축이라든가 도로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역시 콜로세움, 로마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수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주로 검투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학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영화가 특히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피아 가도, 뭐 특히 로마 하면 바로 그 도로 아닙니까? 로마는 각지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아피아 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밀라노 칙령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밀라노 칙령입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에서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인물은요, 뭐니 해도 지금까지는 옥타비아누스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뭐 최근 3개년,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 여기가 9번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려 5번이나 연속, 3년 연속 수능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뭐 악티움, 뭐 해전이라든가 뭐 프린 캡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단어로 대표될 텐데, 또 한 명의 인물, 제가 이번 6월 모평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4세기경
기원 후겠죠. 기원 후 4세기경을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인물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자, 그가 했었던 거 3개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 요거 봐주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밀라노 칙령 나왔네요. 우리 두 사람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랑 리키니우스는요, 두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교도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에 따른 종교 행사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된다.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인데요. 요거 정도 연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13년,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이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동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일단 쉬운 문제, 한화 정책. 여러분 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89년도부터 당시에 빙그레 이글스, 지금의 하나 이글스의 팬입니다. 올해는 포스 시즌은 정말로 기대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물 건너 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화 정책이 나왔길래 또 제가 한화의 팬으로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내년에는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한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얘기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북이족, 선비족 출신들인 북위가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족화시키는 정책을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한족과 자기 이 유목민족들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했었던 것인데요. 대표적인 인물 쇼 문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쇼 문제가 말하기를 예로부터의 역사나 여러 전적들을 볼 때 이름을 먼저 올바르게 하지 않고 예를 실행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이제 여러 북방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건 자신들의 언어를 버려버리네요. 그래서 사실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목국가들로서, 유목민족으로서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요. 자신의 문화를 아예 강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반 나눠서 이원화시키기도 하는 게 바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줬던 게 바로 이 한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0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쉽게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인정하더라도 현재 조정에 있는 30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를 쓰지 말고 선비족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한족의 언어를 써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습니다.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호복 착용,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의복 착용을 금지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성씨 역시 한족의 성씨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한융합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한화 정책을 호한융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귀족들이 반발해갖고 더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때였고요. 자, 37페이지에 있는 자료 플러스 보시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는요. 위가 있었고 진이, 위촉 오가 있었고 이게 진으로 합쳐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북쪽의 여러 왕조들을 통칭해서 북조, 남쪽의 여러 왕조를 통칭해서 남조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특히 북조에서는 불교를 좀 장려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조에서는 현실 도피적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기억해 둘까요? 윙강석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여사잠도 요게 바로 이번 9월 모평에서 정답 선지였죠. 여사잠도 여기 위진남북조 시대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이 당시 때 문학인으로서 문학가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돌아가려 한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별을 길에 올라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불교가 만들어져 갔고요. 특히 북조에서는 불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여서 윙강이라든가 룽먼, 석굴사원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귀족 사회가 발전했고요. 특히 이 유목민족들에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한인들은요, 조금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도피적 성향들이 많이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여사잠의 그림을 표현한 여사잠도 등은 당대 모사본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요. 문학에서는 도연명이 주로 전원 생활을 관한 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위진남북 출타를 통일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수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수라는 나라가 있었고, 수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과거제, 그거 아니면 대우나 뭐 요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618년 바로 당나라,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되었던 바로 그 왕조가 있으니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요, 상당히 국제적이면서도 교류나 이런 것에 아주 능한 나라였습니다. 귀족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국제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진경교. 대진경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 크리스트교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진사. 청진사라는 건 당시 이슬람 사원이 역시 당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삼채. 이게 주로 당나라에서 수출했던 품목인데요. 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선생님, 네스토리우스파가 뭡니까? 교리상으로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크리스트교, 당시에 경교라고 불렸던 것이 어디에? 당나라에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진사는 무슬림의 내왕이 활발해지면서 당 현종 때 세워진 이슬람 사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당삼채는 주로 백색, 황색, 녹색 등의 유약을 사용하여 광택을 낸 도기로서 낙타를 타고 악기를 연주하는 서역인의 모습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당나라에서 수출했던 수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가 907년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10세기 초에 상당히 혼란의 시대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니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5대 10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러한 5대 10국을 종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송이란 나라입니다. 송나라는요, 그 잘 나가던 당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절도사들의 반란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문치주의를 선택합니다. 관료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었었고요. 이러한 군사력, 국방력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주변 이민족들한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거예요. 세패를 막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인물이 신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9월 모평에서 장거정의 일조편법이 나왔죠. 제가 볼 땐 올해 수능에서 왕안석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왕안석은 문제가 내기가 좋아요. 일단 송나라는 언제나 빈출 이 파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시의 관료이기도 했었으며,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안석의 신법이 교과서에는 한 2군데는 있고 2군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특강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시험에서도 직접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국책은 뭐 청력법, 시역법, 모역법, 균숙법과 같은 4개의 국가를 부하게 하는 부국책이 있었다. 이건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영세 상공인들, 소상인에게 싼 이자로 돈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농민에게 싼 이자로 자금 빌려주는 거. 이게 청목법, 그 다음에 시역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모역법은 농민에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일정 부분 모아가지고 실업자 구제에 사용하게 했던 것이고, 균수법은 물가 조절책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책이 있고요. 하나 더, 강병책. 일단은 말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걸로 농사짓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그 말을 징발해서 군수물자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보가법은 민병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때요? 송나라 때요. 누구요? 안석, 왕안석의 무슨 법이요? 신법이었습니다. 올해 이 왕안석의 신법 꼭 잘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송나라는요, 상당히 경제적인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송나라 하면 시옷이 많다라고 그랬었죠? 석탄은 과거의 나무에 비해서 화력이, 열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제철, 철,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칠기, 이렇게 뭐 칠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우리나라에 뭐 나전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칠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견직업, 그러니까 비단 등과 관련된 수공업 등이
크게 발전했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이 송나라 때의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동전 같은 그 당시에 화폐가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화폐는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등등에까지 많이 유통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원적 통치 나왔네요. 자, 이원적 통치 나온다라면 이 단어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 이 북명관, 남명관 요런 단어 나오면 요건 어떤 나라입니까?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그러니까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유목민족으로서 이 요 나라는 거란족 아닙니까? 이 거란족이 기존에 있던 나라가 우리만의 이 영역이 있었었는데 새롭게 중국 땅을 이제 차지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나누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은 유목민 부족제에서는 뭐 북명관으로 다스리고 새롭게 차지했던 한인 지역은 당시에 주현제로 인해서 남명관을 다스렸다라는 거. 이원적 통치. 요건 뭐랑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까? 한화정책과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맹한, 모국이라고 하는 것과 주현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맹한, 모국이라고 하면 바로 여진족이 세운 어떤 나라? 금나라였었다. 이런 둘 다 공통점은 뭐다? 이원적 통치, 자신들의 부족지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롭게 차지한 한족의 땅을 다스리는 그런 두 가지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형태가 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송과 금 이런 나라들을 한 방에 정리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골골골 몽골입니다. 몽골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참제, 역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0km 전후 정도, 한 40km마다 역참을 설치해 두었었고요. 여기에 음식도 있고요, 숙소도 있고요, 말을 갈아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역참에 몽골을 여행했었던 서양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코폴로 아닙니까? 그가 썼던 동방견문록에 무엇을 이 역참의 위대성에 대해서 참 잘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하나 더. 자, 몽골 특히 원나라를 여행했던 인물 중에서는 마르코폴로 말고도 누가 있죠?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거.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말도 되게 빠르고 많이 말씀 막 드리고 있죠. 이걸 모르시면 필기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제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고요. 또 한 명이 있으니 너무 많이 걸어갖고 막 발에 피 났던 사람 있잖아요. 카르피니라는 인물도 역시 왔다 갔었다라는 거 꼭 그러니까 교황의 사절단으로서 왔다 갔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우법전입니다. 자, 만우법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두교의 법전이죠. 신두교의 법전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천대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차이가 바로 인도에 가면 아직도 그런 풍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스트의 의무 수행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놨던 게 바로 이 만우법전입니다. 자, 만우법전 나오는 순간 바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굽타 왕조 때 힌두교가 성립되죠. 힌두교의 법전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만에게는 베다의 교수와 학습, 자기 또는 남을 위한 제사와 보시를 베풀거나 받을 일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 베다는 뭐죠? 베다는 브라만교의 경전이죠. 브라만교. 선생님, 그럼 이게 거의 같은 겁니까? 맞아요. 이 카스트의 의무 수행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베다도 나와 있고요. 여기 만우법전도 거의 공통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베다법전 나오면 무슨 교? 브라만교. 기원전 천년경에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할 때 나타났던 거, 그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우법전 나오면 힌두교, 어느 왕조? 굽타 왕조.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샤트리아에게는 인민의 보호, 시여, 제사, 학습 및 감각적 대상에 대한 무집착을 지정하였느니라. 크샤트리아는 바로 이제 군인 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샤에게는 목축, 시여, 제사,
학습, 상전, 금전, 대여 및 토지의 경작을 지정했었고요. 그러나 창조주는 이들 세 카스트에게 봉사할 단 하나의 직능을 수드라에게 명하였다. 그럼 수드라는 제일 밑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들을 다 위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 자, 이거 자체가 무엇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까? 카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아주 일상생활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 여름에 인도 갔다 왔잖아요. 인도는 물어봤더니 지금도 역시 카스트 제도가 현실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굽타 양식의 불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굽타 양식하면 우리가 굽타 왕조하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뭐 있다고 했었죠. 일단 힌두교, 만호법전 요거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연과학의 발달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굽타 양식 중에서는 엘로라 석굴, 아잔타 석굴 요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샤쿤탈라라든가 그러한 문학작품 이런 거고 우리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잔타 제1 석굴 연화수 보살상 이런 그림 자주 나오죠. 교과서에도 역시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르나트에서 출토된 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쿠샨 왕조 때는 주로 이렇게 옷 주림이 상당히 선명하고 이러한 불상이 만들어진 데 비해서 이때 굽타 양식에서의 미술은요 좀 달라집니다. 굽타 양식의 불상은 헬레니즘 문화를 강하게 받은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는 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주름 이런 게 되게 선명하다고 했었잖아요. 쿠샨 왕조 때는. 그런데 이때 오면서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옷을 좀 잘 안 입고 계셔. 여기 보세요. 약간 옷 잘 안 입고 계시죠? 예, 인체가 그대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영향까지 있었다라는 거. 대표적인 굽타 양식으로는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사원 등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 유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앙코르와트가 이번 9월 모평에서 단독 문제로 등장했죠. 단독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12번 문제로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 믿으라고 했죠.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유물이 나온다라면 두 개밖에 없다. 뭐와 뭐? 앙코르와트랑 보로부두르 사원이다. 그리고 앙코르와트가 어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거 지도상으로도 말씀드렸었고요. 보로부두르는 어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죠. 근데 이거를 지도상으로 해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걸 물어보니까 이거 몇몇 학생들이 되게 헷갈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앙코르와트 어디에 있다고요?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로부두르 사원은 어디? 인도네시아에 있다라는 거. 자, 원래 이 앙코르와트 같은 것은 힌두교 사원이었었는데 불교 사원으로 성격이 변모했었다라는 거. 요거 또 하나 더 추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에 세워진 사원으로 원래는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를 섬겼으나 후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의 중앙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샤일랜드라 왕조.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샤일랜드라 이런 거 그냥 수정만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이런 보로부두르는요 일단 대승불교 사원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 좀 특징이죠. 왜요? 보통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무슨 불교가 많습니까? 상자부 불교가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로부두르 사원은 대승불교 사원이라는 것도 꼭 하나 눈여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1세기경에 대규모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화산재 속에 묻혀 있다가 19세기 초에 발견됐대요. 19세기 초에 발견됐고, 하나 더. 자, 베트남의 하노이의 문묘는 11세기에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건립되었었는데 경내에는 과거 합격자의 이름이 새겨진 80여 개의 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겠죠? 예, 문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묘는 11세기경 리 왕조, 요건 아마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이 11세기 리 왕조 같은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문묘, 과거제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세계사 친구들은 그냥 베트남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옵나이다. 자, 이슬람교의 특징 한번 가볼까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무엇보다 유일신인 누구를 섬긴다?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거. 알라를 숭배한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사도이다 라는 구절이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쿠란. 크리스트교의 바이블, 성경이 있다면 이슬람교의 쿠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이고요.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모세와 예수 그 밖의 예언자들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당신의 신은 하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선생님, 아니 쿠란인데 이슬람교인데 왜 제가 교회에 가서 들었던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등의 인물이 나오고 뭐 그 계시를 믿는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들도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크리스트교는 이 예수를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 역시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해. 선지자에 불과해. 역시 최고의 메시아는 누구였었다? 무함마드였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역사는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관점의 차이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크리스토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교리는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이슬람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두 종교의 다른 점이 있는요. 무엇보다 이 예수를 신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자연과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의 자연과학은 보시면 우리가 왠지 이슬람 하면 알카에다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슬람은 상당히 과학적 기호로 앞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과학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다가 나왔던 게 알코올, 알카리,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의 그런 자연과학에서부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메카의 위치, 예배 시간을 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 같은 것이 발달했던 것이죠. 발달했고요. 경도와 위도,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었고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어 지구 구형설을 설명했습니다. 수학 분야에서는 0을 비롯한 인도 숫자를 도입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도에서도 상당히 수적 개념이 많이 앞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무슨 숫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이슬람이 그 영향을 주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의학에서도 발달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분 시나 정도의 인물은 살짝이라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하였었고요. 그가 썼던 이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 거의 뭐 학문의 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요. 의학 전범을 저술하였었는데 이 책은요, 한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유럽에서도 이제 의학의 그런 교재로서 사용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카를로스 데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카를로스 데제의 문예부흥이라고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카를로스 데제가 나온다면, 그리카피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클로비스, 그 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 그 다음에 피핀, 그의 아들 카를로스 데제입니다. 카를로스 데제. 자, 카를로스 데제는 모국어만 고집하지 않고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도 힘써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답니다. 그는 문법을 배우기 위해 피사에 있는 부사제인 페토루스의 강의를 출석하였으며,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왕인데 배우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배우기도 했었고요. 논리학, 수사학 등 특히 천문학을 배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는 영국 출신이 엘퀸을 개인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공부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학자들을 우대하고 이러한 정책들, 궁정문학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떠한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습니까? 카롤루스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그가 이제 그 여러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황이었었던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게 됩니다. 자, 그가 이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았던 게 언제라고 했었죠? 정확히 800년 성탄절입니다. 800년 성탄절. 요것을 알면 그러면 카를로스가 주로 활동했던 건 몇 세기입니까? 8에서 9세기까지죠. 8에서 9세기까지 그 정도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도 나와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카를로스 대제의 그러한 활동과 함께 그때쯤 되면서 이제 9세기경에서 11세기 정도 되면서 북쪽에 있었던 노르만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었던 이들이 이 유럽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각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봉건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봉건제는 주군과 봉신의 관계로 설명된다라고 했었죠. 주군과 봉신. 이런 봉건제? 선생님 이거 어디랑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까? 주나라의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인데 비해서 이러한 서양 중세의 봉건제는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한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중세 서유럽 사회에서 주군과 봉신은 무슨 관계예요?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었고, 자,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일종의 뭐 돈도 바치고 뭐 세금도 바치고 그러겠죠. 그 대가로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하산, 땅을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그 봉토는 거의 영주가 거의 자치적으로 다 다스리는 바로 그런 땅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기 가서 이제 영주가 되었겠죠. 자, 교회에 양도된 성직자 서임권. 이게 바로 여러분 올해 9월 모평에서 8번 문제. 학생들이 8번 아니면 그 19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8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보름스 협약 이거 제가 언제로 1122라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인리 4세에서 시작된 서임권 투쟁 카노사의 굴욕 1077년 이후에 계속되었었고요. 결국 1122년. 근데 요 사이에 이 9월 모평 문제가 힘들었던 게 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클레르몬 공의회, 십자군 전쟁이 선포되는 클레르몬 공의회가 1095년에 개최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헷갈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제 강의 필기 노트 지금 가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겨울에 올려드린 거 27페이지에 보시면 크리스토교 한 방에 정리해서 전부 다 얘기해놨어요. 놀랍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지금 이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아마 올해도 19번 문제 같은 9월 모평 1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 아마 한 내일 그 다음 강 2강 3강에서 보시면 9월 모평에서 어려웠다라는 지문들이 여러분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어요. 꼭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표 문제 올해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능 완성 마지막 10강 그래서 21강에서 30강까지 연표 특강 10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의 찬사가 지금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연표 특강은 꼭 보셔야 되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흑사병의 유행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 1348년 거의 지상 전역에 좀처럼 전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흑사병이 창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흑사병이 어느 정도로까지 죽었답니까? 유럽의 전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잘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7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엄청난 혼란이었을 것이고요. 뭐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보자면 일단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 노동력의 값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자 영주들은 부족해진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영농민이 증가했었는데, 이러한 자영농민의 처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폭압적인 정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농민들이 저항하기도 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자크리의 란이라든가 와트탈레의 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자료 플러스입니다. 자, 콘스탄츠 공의회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선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비뇽 유수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대분열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교황이 2명이 있는 시대가 나타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콘스탄츠 공의회가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두 교황 중에 로마의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당시의 교회에 많은 비판을 가했었던 것들을 정리하죠. 그래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당시 교회에 신랄한 비판을 하던 후스 같은 인물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콘스탄츠 공회, 이거 언제 있었습니까? 이 결정은 1415년인데요. 콘스탄츠 공회 자체는 1414년, 1414년에서 1418년에 있었습니다. 요거 특히 또 콘스탄츠 공회랑 많이 헷갈리시는 게 트리엔트 공회랑 많이 헷갈리세요. 예, 트리엔트 공회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의 그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바로 콘스탄츠 공회라는 거. 교회의 대분열과 교회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415년에 열린 콘스탄츠 공회에서 발표된 선언으로 교황보다 공의회의 결정이 교황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교회 분열을 종식시켰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에 많은 비판을 가하던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 혼자 보시기 힘든 거 저랑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다시 한번 책도 정리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모평과 연결되는 문제들 계속 연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2강에서 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